176km의 모래 지반, 여름엔 52도, 연 80일 모래 폭풍. 누가 봐도 불가능이라 결론 난 이 땅에 세계 최고 건설사들조차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건 못해. 생명을 걸 순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만 빼고요. 진짜요? 아닐 텐데요. 31조 원의 욕심 때문인지 중국은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최 측의 상세 브리핑을 들은 순간 중국조차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럼 그렇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그때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며 조용히 손을 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단출한 대표단, 낡은 작업복, 많지 않은 말. 저 사람들 뭐야? 누군가는 조롱했고 누군가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죠. 우리 한국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콜린스입니다. 25년간 전 세계 건설 현장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단언컨대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전히 미쳤습니다. 2022년 9월 리야드 킹 압두라지즈 컨퍼런스 센터. 그날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리야드 메트로 176km, 전 구간 무인 운행, 3년 내 완공? 잠깐만요. 176km라고요? 런던 지하철 전체가 402km인데 그 절반을 3년에? 그것도 사막 한복판에서?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조건이었어요. 구간 대부분이 모래 지반이고 여름 기온은 52도까지 올라갑니다. 모래 폭풍은 연간 80일 이상 발생하죠. 저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에 200m씩 뚫어야 해요. 런던에서 견고한 안반을 뚫을 때도 하루 30m가 고작인데 사막에서 200m라니. 이건 건설이 아니라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31조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모두가 침을 삼켰어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세계 건설업계 거물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베크텔, 독일 호흐티프, 일본 대림건설, 프랑스 부이그, 그리고 압권은 중국이었죠. 중국 대표단만 15명이었어요. 통역사 3명에 기술진 12명. 그들의 자신감은 회의실을 압도했습니다. 중국 총괄 매니저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1대1로 프로젝트로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화면에 중국의 성과가 쏟아졌어요. 파키스탄 고원 터널 72km, 아프리카 사바나 철도 150km, 중앙아시아 산악 터널 89km. 3년 완공? 우리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저도 그때까지는 중국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규모, 경험, 자본력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우디 기술진이 본격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52도 사막에서 TBM이 과열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냉각 장치를 가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래가 장비에 들어가면요? 청소하면 되죠. 모래 폭풍이 불 때는 어떻게 작업하시겠습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점점 중국팀의 답변이 어색해졌어요. 그리고 사우디 측에서 폭탄 질문이 나왔습니다. 혹시 사막에서 TBM 작업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순간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었어요. 직접적인 사막 경험은 없지만 그럼 모래 지반 붕괴로 인한 사상자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2019년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이 진행한 터널 공사에서 지반 붕괴로 23명이 매몰된 사건을 2020년 말레이시아에서도 12명이 목숨을 잃었죠. 모두 중국 회사들이 맡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끝났다고. 미국 베크텔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독일 호흐티프도 고개를 저었어요. 보험사에서 승인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예 조건을 걸었습니다. 일정을 7년으로 늘려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둘씩 빠져나갔어요. 31조 원의 유혹도 목숨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국이 백기를 들었어요.
중국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 프로젝트는 포기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 최강의 건설 국가들이 모두 항복한 거였거든요. 사우디 장관의 얼굴이 철청났습니다. 왕세자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비전 2035의 핵심 프로젝트가 첫날부터 좌초된 거죠. 그럼 이 프로젝트는 무산되는 건가요? 장관이 힘없이 물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관 한 명이 황급히 뛰어들어와서 장관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장관이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인 후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한 곳이 더 남았네요. 모든 시선이 장관에게 집중됐어요. 한국에서 참여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한국,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삼성은 알고 있었죠. 핸드폰 만드는 회사 아닌가? 그런데 건설도 해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다고? 중국도 못하는데? 저기 작은 나라 맞지? 독일 대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김치나 만들던 나라 아닌가? 일본 팀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동차나 겨우 만드는 수준인데. 중국 대표는 아예 킥킥거렸어요. 우리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고? 웃기는 소리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나선 걸까? 그때 제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몇 년 전 두바이에서 본 부르즈 칼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말이에요. 그걸 지은 회사가 혹시 삼성물산이었나? 급하게 핸드폰으로 검색해봤습니다. 맞았어요. 부르즈 칼리파, 말레이시아 트윈타워, 타이베이 백실 모두 삼성물산 작품이었습니다. 잠깐만, 이 회사가 이런 걸 지었다고? 더 검색해보니 입이 벌어졌어요. 세계 10대 마천루 중 5개가 삼성물산 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사우디 장관이 말했습니다. 3일 후 삼성물산 대표단이 도착합니다. 미국 대표가 비꼬며 말했어요. 시간 낭비 아닙니까? 한국이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갑자기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밤새 한국에 대해 조사했어요. 삼성물산의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건설 프로젝트들을 다 해낸 회사였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 왜 중국은 유명한데 한국은 숨어 있었을까? 혹시 아니 우리 모두가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기술력이었어요. 조선업계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1위, 자동차 수출 6위. 작은 나라치고는 너무 강했습니다. 이 나라가 혹시 진짜 뭔가 다른 건 아닐까? 3일이 지나면 답을 알 수 있을 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무엇을 보여줄지. 중국이 포기하고 미국이 손살에 치고 독일이 고개 저은 그 프로젝트를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호기심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사막의 모래바람이 호텔 창문을 두드리는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나선 걸까?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한 그 일을. 답은 3일 후에 알 수 있을 거였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사이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부르즈 칼리파를 지은 회사라고? 정말로? 더 조사해봤더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말레이시아 트윈타워, 타이베이 베뱅글, 쿠알라룸푸르 클래스코 센터. 세계적인 초고층 빌딩들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왜 중국은 그렇게 자랑하는데 한국은 조용했을까요? 혹시 이 나라가 진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2022년 9월 28일 오전 킹 칼리드 국제공항. 저는 사우디 기술 검토단 일원으로 삼성물산 대표단을 마중 나갔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올까? 중국처럼 15명짜리 대규모 팀일까? 비행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뭔가 다르더군요? 다른 나라 대표단들은 대부분 양복 차림에 가방 잔뜩 들고 나왔는데 한국 팀은 절반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깔끔한 작업복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뛸 것 같은 작업복 말이죠. 저 사람들이 31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입찰하러 온 게 맞습니까? 대표단 규모도 독특했습니다. 중국이 15명이었다면 한국은 겨우 8명.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뭔가 각자가 전문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허튼 사람을 데려온 것 같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린스 박사님?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악수할 때 손이 거칠더군요. 현장을 많이 다닌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김성호입니다. 삼성물산 PM이에요.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진지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중국 팀의 화려한 자신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로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김 PM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저희 일이거든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말하는 건데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막에서 공사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김 PM이 웃으며 말했어요. 직접적인 사막 경험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라고 하시면? 네. 2년 전부터 사막 환경을 시뮬레이션해서 테스트했거든요. 한국에서 말입니다. 2년 전부터 아직 입찰도 안 했는데? 그럼 계약도 안 됐는데 미리 준비하신 거입니까? 저희는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합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다르구나. 다음 날 아침 첫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같은 회의실이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들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죠. 과연 뭘 보여줄까? 한국팀이 준비한 자료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중국처럼 화려한 성공 사례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적 데이터가 빼곡했어요. 발표를 시작한 것도 김 PM이 아니라 기술팀장이었습니다. 박민수라는 분이었는데 첫 마디부터 강렬했어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가 왜 불가능해 보이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자기들이 왜 안 될 거라는 얘기를 먼저 한다고? 첫째, 52도 고온. 둘째, 모래 지반 붕괴. 셋째, 모래 폭풍. 넷째, 무인 시스템 보안. 다섯째, 200m의 굴착 속도. 화면에 문제점들이 나열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포기한 이유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5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나타난 게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TBM 설계도였어요. 이것이 저희가 개발한 K열차단 시스템입니다. 결차단? 처음 듣는 용어였습니다. 52도 사막에서도 TBM 내부 온도를 25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유입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압력을 조절하죠. 사우디 기술진이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 해봤습니까? 네. 카타르 도하 메트로에서 부분 적용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Qatar test, success.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제작된 TBM입니다. 화면에 거대한 기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만들어진 TBM이었어요. 잠깐, 뭐라고? 아직 계약도 안 됐는데 장비를 미리 만들었다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혹시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김 PM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거죠. 그 말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시기였는데 한국은 반드시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사우디 장관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정말로 3년 안에 176km를 뚫을 수 있다는 겁니까? 박 팀장이 답했습니다. 저희 계산으로는 2년 8개월이면 가능합니다. 뭐라고? 3년도 부족해서 다들 포기했는데 2년 8개월이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희 TBM은 하루 평균 40m 굴착이 가능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50m도 뚫을 수 있어요. 40m? 일반적인 TBM이 하루 10에서 20m인데 40m라고? 정말입니까? 네,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자신 있구나. 며칠 후 드디어 현장 시연이 있었습니다. 리야드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실제 사업 구간이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뜨거운 바람, 그리고 45도의 살인적인 온도. 5분만 서 있어도 땀이 뻘뻘 났습니다. 여기서 정말 지하철을 뚫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한국팀의 첫 작업이 남달랐습니다. 사무실이나 숙소부터 차리는 게 아니라 바로 땅을 파기 시작하더군요. 뭘 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안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겁니다. 현장 팀장이 대답했어요. 서류상 데이터와 실제는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 팀들은 에어컨 틀어놓고 회의실에서 도면 보고 있는데 한국 팀만 사막 한복판에서 삽질하고 있었습니다. 미쳤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3일 동안 계속 샘플을 채취하더니 갑자기 현장 팀장이 김 PM에게 뭔가 보고했습니다. 17m 지점에 안반층이 있어요. 도면과 3m 차이 나요. 알겠습니다. TBM 각도를 2도 조정하죠.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만 보고 온 게 아니라 정말 현장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트럭 수십 대가 줄지어 사막으로 들어오더니 거대한 장비들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TBM 부품들, 크레인, 전력 설비, 통신 장비까지. 이걸 언제 준비한 겁니까? 계약 확정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김 PM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배짱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장비를 미리 들여놓다니. 그리고 TBM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워하던 사우디 현지 기술자들도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의 작업 방식이 남달랐거든요. 이 볼트는 왜 이렇게 조이나요? 현지 기술자가 물어봤어요. 50도 고온에서 금속이 팽창하거든요. 그걸 계산해서 여유를 둔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아, 그렇구나. 현지 사람들이 하나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팀은 아무리 바빠도 설명을 빼먹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같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기술자가 대답했어요. 모르면 사고 날 수도 있고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공하려고 하는구나. TBM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관도 처음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말로 이걸로 사막을 뚫겠다는 겁니까? 김 PM이 TBM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TBM 내부에 들어갔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어요. 온도 조절 시스템, 자동 압력 조절 장치, 모래 제거 시스템. 모든 게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온도는 항상 25도로 유지됩니다.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센서들이 집안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죠. 장관이 계기판을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저 기술, 진짜인가?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한국 팀이 장비를 정리하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나라 팀들은 보통 현지 인력에게 정리를 맡기는데 한국 팀은 직접 했습니다. 볼트 하나, 공구 하나까지 빠짐없이 제자리에 정리하더군요. 왜 직접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일 또 써야 하거든요. 한 기술자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실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이유를.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였습니다. 한국 팀은 모든 걸 자기 일처럼 했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경험을 자랑했고, 미국은 기술을 자랑했고, 독일은 정확성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다? 사막의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본격적인 가동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정말로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정말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했어요. 내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TBM 가동일이었어요. 2022년 10월 5일 오전 6시, 사막 온도가 아직 30도 정도였을 때 한국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기술 검토단으로 현장에 나가 있었어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사막은 사막이거든요. 첫날에 10m만 뚫어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대한 TBM이 사막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높이만 15m, 길이 80m짜리 강철 괴물이었어요. 중국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김성호 PM이 사우디 기술진들을 모았습니다. 가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우디 현지 기술자를 가동 버튼 앞에 세운 거였어요. 아흐메드 씨가 눌러주십시오. 현지 기술자가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한국 기술인데.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와 한국이 함께 하는 겁니다. 김 PM이 말했어요. 그 장면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기들만의 쇼를 하는 게 아니라 현지와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뻥! TBM이 울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가 파도처럼 양옆으로 밀려나갔어요.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우디 장관이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안전 테스트 중입니다.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오후 2시, 온도가 48도까지 올라갔을 때 진짜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TBM 내부 모니터링실에 있었어요. 화면마다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내부 온도 24도, 외부 온도 48도.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정말 25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지옥인데 안은 에어컨 틀어놓은 것 같았어요. 쿨착 속도는 시간당 2.1m입니다. 시간당 D미터? 그럼 하루에 48m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잠깐, 그 속도가 맞습니까? 한국 기술자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안이 예상보다 좋아서 속도가 빨라졌어요. 저는 급하게 계산했습니다. 하루 48m면 176km를 3,700일 만에 뚫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정말 2년 반이면 되겠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6시경 갑자기 TBM이 멈췄어요. 뭔 일입니까? 사우디 장관이 긴장했습니다. 자동 안전 점검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굴착한 터널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거죠. 자동으로 사람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30분 후 재가동됩니다. 정확히 30분 후에 TBM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까지 계속 굴착했어요. 첫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우디 트라니미테오. 뭐라고요? 첫날에 41m를 뚫었다고? 사우디 기술진이 재측정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계측 오류 아닙니까? 한국팀이 다시 측정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42미터. 그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반적인 TBM이 하루에 10에서 20m 뚫는 게 정상인데 첫날에 41m라니. 게다가 사막에서 말이에요.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사우디 기술국장이 직접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할 말을 잃었어요. 티어네얼리. 완벽합니다. 벽면도 매끄럽고 보강도 정확하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팀을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빠른 게 아니었어요. 빠르고 정확했고 동시에 안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중동 언론들이 현장에 몰려왔습니다. 전날 소식이 퍼진 거였어요. 사막에서 하루 40m 굴착, 세계 신기록, 한국 기술, 불가능을 현실로, 삼성 CNT 사막을 정복하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의 반응이 독특했어요. 전혀 들뜨지 않더군요. 기자가 김 PM에게 물어봤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우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176km 중 고작 41m를 뚫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모두 포기했는데 저희는 포기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그 대답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허세가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비슷한 속도가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38에서 42m.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TBM이 굴착하는 동안 한국팀이 뭘 하는지 봤는데 그냥 기계만 돌리는 게 아니었어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일 작업을 준비하고 장비를 점검하고 저건 공사 현장이 아니라 연구소 같다. 제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누적 결과가 나왔어요. 7일 동안 283m. 하루 평균 40.4m였습니다. 이 속도면 정말 2년 반에 끝낼 수 있겠는데? 사우디 기술진들도 이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의심에서 기대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일하는 방식을요.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끝나는데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도 계속 뭔가 하고 있었어요. 장비 점검, 내일 계획 수립, 안전 교육. 쟤들은 언제 쉬지? 더 신기한 건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제가 한 기술자에게 물어봤어요. 재밌거든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려울수록 더 재밌어요. 어려울수록 재밌다고? 이 사람들 정말 다르구나? 2주차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현지 기술자들이 한국팀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렇게 정리하나요? 효율적이니까요. 왜 매일 장비를 점검하나요? 안전하니까요. 현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하루 굴착량이 47m가 나온 겁니다. 47m라고요? 제 측정 결과도 같았어요. 47m.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걸. 적응하고 있구나. 사막에 적응하고, 장비에 적응하고, 현지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어요. 중동 전체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Korean Miracle in Desert. Samsung breaks world record daily. The small nation with big technology.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어요. 그런데 한국팀은 여전히 덤덤했습니다. 언론에서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기적은 아닙니다. 박민수 기술팀장이 답했어요. 그냥 준비를 많이 했을 뿐이에요. 그 대답에 저는 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을 뿐이라고? 2년 전부터 시뮬레이션하고 장비를 미리 만들고 사막 환경을 연구한 게 그냥 준비라고? 우린 늘 한국은 작다고 말했지. 제 메모장에 적힌 글이었어요. 작아서 무서운 줄은 몰랐다. 한 달이 지나자 누적 굴착량이 1.2km를 넘었습니다. 176km 중 1%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 의미는 달랐어요. 이 속도면 정말 해낼 수 있겠다. 사우디 왕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 직접 현장 방문 일정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사막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사막을 적으로 봤습니다. 이겨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사막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모래의 성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 지질학자가 말했어요.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만들어야 해요. 파트너라고? 사막을? 모래는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모래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다른 나라들은 사막과 싸우려고 했는데 한국은 사막과 협력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속도가 빨랐던 거였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한 달 반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현지 기술자들이 완전히 한국팀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방식으로 하면 더 안전해요. 한국 사람들 말이 맞아요. 우리도 한국처럼 해봅시다. 현장 전체가 한국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째 되던 날, 저는 완전히 확신하게 됐습니다. 누적 굴착량 2.8km. 계획보다 빨랐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해낼 거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Korea, not just fast, but smart. 한국은 그냥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고 동시에 안전했어요. 모래보다 빠르게 파고든 건 TBM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구나. 사막의 밤하늘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다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한국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것이 제가 내린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25년간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막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3개월째 누적 굴착량이 4.2km를 넘어선 그때였습니다. 사우디 언론들은 연일 코리안 스피드를 찬양하고 있었고 현장 분위기도 한껏 고조돼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오후 3시 온도 49도 TBM 2호기가 새로운 구간에 진입하던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모니터링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끄러운 경고음이 울렸어요. 삐삐삐! 압력 변화 감지! 삐삐삐! 한국 기술자가 급하게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17m 하부 지점에서 압력 급강하,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뭔 일입니까? 집안 공동이 발견됐습니다. TBM 즉시 정지, 현장 팀장이 소리쳤어요. 웅웅거리던 TBM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 정적이 너무 무서웠어요. 집안 공동이라는 건 쉽게 말해 땅속에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자칫하면 터널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사우디 기술진이 몰려왔습니다. 모두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통부 기술국장이 물어봤습니다. 한국 지질팀장이 긴급 진단을 마친 후 보고했습니다. 폭 15m, 깊이 8m, 길이 약 25m 정도의 대형 공동입니다. 즉시 작업 중단이 필요합니다. 대형 공동, 축구장 절반 크기의 빈 공간이 땅속에 있다는 얘기였어요. 우회가 가능합니까? 전체 노선을 바꿔야 합니다. 최소 200m는 돌아가야 해요. 사우디 발주처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기술 검토단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지금까지 순조롭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벼랑 끝에 몰린 거였어요. 일정 지연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교통부 차관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김성호 PM이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회로 설계 시 최소 3주, 전체 공정 재조정까지 하면 2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2개월? 그럼 전체 일정이 완전히 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차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가 잠깐 멈춘 후 말했습니다. 계약 조건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어요. 계약 취소였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도 일정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차관이 덧붙였어요. 비전 2030은 절대 늦출 수 없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김 PM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제가 중재하는 의미로 물어봤습니다. 현재로선 김 PM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한국팀도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걸.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 PM과 따로 얘기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공동이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처음으로 한국팀에서 약함을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한국팀 숙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기술 검토단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항상 정돈돼 있던 한국팀이 머리를 싸매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도면과 계산서가 뒤죽박죽 널려 있었고 커피잔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민수 기술팀장이 말했습니다. 공동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3배 큽니다. 화면에 3D 스캔 결과가 나타났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빈 공간이었습니다. 우회 시 전체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고 보강 시에는 특수 콘크리트 주입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우회 3주, 보강 2개월.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계약 조건 위반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25년간 건설 현장을 다닌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기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계보다 우리가 먼저 무너지면 이 사막은 절대 안 뚫립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어요. 이창민이라는 20대 후반의 기술자였습니다. 포기할 거면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죠.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김 PM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관통입니다. 뭐라고요? 공동을 피하지 말고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관통이라니, 그럼 빈 공간을 그대로 지나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지질팀장이 말했습니다. 만약 붕괴되면 붕괴 안 되게 하면 됩니다. 이창민이 답했어요. 어떻게요? 임시 교량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TBM이 지나갈 때만 잠깐. 그 아이디어에 모두가 놀랐어요. 지하에서 교량을 만든다고? 박 기술팀장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설계 2일, 시공 3일.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 우회나 보강보다 훨씬 빠르지 않습니까? 김 PM이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70% 정도, 아니 80%는 됩니다. 이창민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팀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이들은 문제에 막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새로운 도전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날 사우디 측에 보고했습니다. 온도 제어 패치 시스템과 임시 교량 공법을 결합해서 공동을 관통하겠습니다. 사우디 기술국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김 PM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일주일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일주일이라고요? 네,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때 차관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계약은 즉시 종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PM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목숨을 걸고 있구나.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동 구간 완전 관통 성공. 터널 구조 안정성 100% 확인 성공했습니다. 정말로 일주일 만에 해낸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는 거였습니다. 온도 제어 패치 시스템과 임시 교량 공법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이었어요. 이건 세계 최초 기술입니다. 박 기술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사막 터널 공사의 표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날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Korea, they don't just solve problems. They create solutions for the world. 한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위한 솔루션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확신하게 됐어요. 이 나라는 정말 다르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사막의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어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공동 구간을 뚫고 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말이에요. 2022년 12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안전 궤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온도 제어 패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면서 TBM이 하루 평균 38m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돌발 상황은 없었습니다. 한국팀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우디 기술진들의 시선이 의심에서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속도면 정말 2년 반에 끝낼 수 있겠습니다. 사우디 기술국장 아흐메드 알 파이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사우디 현지 기술자들이 한국팀에게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하던 현지 기술자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기술자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계기판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23살 사우디 기술자 파하드가 물어봤어요. 한국 기술자 이재훈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 파란 숫자는 압력이고 빨간 숫자는 온도입니다. 이 노란 선을 넘으면 주의, 빨간 선을 넘으면 위험이라는 신호예요. 왜 이렇게 자주 체크하나요? 5분마다 보는 것 같은데. 안전하니까요. 이재훈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5분마다 체크하면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알 수 있거든요. 파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1시간에 한 번 봤는데 그럼 위험해요. 사막에서는 5분 사이에도 많은 게 바뀔 수 있거든요. 온도, 압력, 집안 상태. 모든 게 빨리 변해요. 그런 대화들이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장비를 이렇게 자주 청소하세요? 또 다른 현지 기술자가 물어봤습니다. 모래가 끼면 고장 나거든요. 한국 기계팀장이 대답했어요. 매일 10분 청소하면 10년 써도 문제 없어요. 하지만 한 달 안 닦으면 하루 만에 고장 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왜 작업 전에 항상 회의를 하나요? 오늘 뭘 할지 모르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10분 회의로 하루 종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현지 기술자들이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5분마다 계기 체크, 매일 장비 청소, 작업 전 10분 안전회의. 2주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국 방식이 정말 좋네요. 베테랑 사우디 기술자 압둘라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계속 이렇게 해봅시다. 그 말에 다른 현지 기술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게 훨씬 편해요? 실수도 줄어들고 사고 날 걱정도 없고. 한 달 후에는 현장 전체가 완전히 한국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침 6시 정확한 안전회의, 6시 30분 정시 작업 시작, 12시 점심시간 장비 점검, 오후 1시 작업 재개, 저녁 8시 하루 작업 정리 및 내일 준비. 이건 공사 현장이 아니라 정밀 공장 같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사막 한복판인데도 모든 게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독일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팀이 절대 명령조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세요.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틀렸습니다. 대신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해야 합니다. 대신 해보시겠어요? 현지 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따라하게 만들었어요.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동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Desert Transformation by Korean Way. Saudi Workers Learning Korean Methods. The Miracle of Systematic Approach.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헤드라인은 현지 아랍어 신문이었어요. 한국인은 절대 큰 소리로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 보여준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한국팀은 정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처럼 우리가 최고다 소리치지도 않았고 미국처럼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다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3월이 되자 정말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우디 기술부에서 공식 요청을 보낸 거였어요. 삼성물산에서 현지 교육센터를 확대 운영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술부 차관이 김 PM에게 말했습니다. 확대라고 하시면 현재는 이 프로젝트 기술자들만 교육받고 있는데 사우디 전체 건설 기술자들이 배울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체라고요? 저희 기술자들이 한국 방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앞으로 사우디 전체 건설 기술 수준을 한국처럼 높이고 싶어요. 김 PM이 잠깐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기술은 나눌수록 강해집니다. 저희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어요. 그럼 해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건설 수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에 자신들의 DNA를 심고 있었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시스템, 문화, 정신까지 전부 확대 교육센터가 세워지자 사우디 전역에서 기술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리야드, 제다, 담맘, 타이프. 전국 각지에서 코리안 웨이를 배우고 싶다는 젊은 기술자들이 줄을 섰어요. 한국에서 추가 강사진도 파견됐습니다. 건설 기술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품질관리, 프로젝트 관리까지 첫 확대 수업날 저도 참관했어요. 강사실에 사우디 기술자 50명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강사가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기계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이요? 한 수강생이 물어봤어요. 네?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 이게 한국 기술의 진짜 핵심이에요. 수강생들이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그럼 기계 기술은 중요하지 않나요? 기술은 마음가짐을 따라옵니다. 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대로 된 마음가짐이 있으면 기술은 저절로 늘어요. 하지만 기술만 있고 마음가짐이 없으면 언젠가 큰 사고가 납니다. 저는 그 수업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건 기계가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한국형 사고방식, 한국형 일 처리 방법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일해요? 실수하면 동료가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해요. 그럼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나중에 문제 생길 일이 없거든요. 그 대답에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교육센터를 수료한 사우디 기술자들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체 작업 효율이 25% 향상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제가 파하드에게 물어봤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일하니까 협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모두 같은 원리로 움직여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인과 사우디인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침 안전회의도 똑같이 하고 장비 점검도 똑같이 하고 심지어 쉬는 시간에 하는 스트레칭까지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 저건 전염병 수준이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김성호 PM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전염병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이라고요? 네, 저희는 진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사우디 분들도 함께 성공하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군요. 저희는 혼자 잘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함께 잘하려고 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중국은 우리가 해드리겠다는 식이었고 미국은 우리 기술로 해드리겠다는 식이었는데 한국은 함께 해보자는 거였어요. 차원이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2023년 2월이 되자 더욱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사막 현장에 나타난 한국형 질서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 해가 뜨기 전 한국팀이 먼저 일어나서 체조를 시작했어요. 간단한 스트레칭이었는데 현지 기술자들도
하나둘씩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침에 운동을 하세요? 압둘라가 물어봤어요. 몸을 깨워야 사고가 안 나거든요. 한국 팀장이 대답했어요. 10분 운동으로 하루 종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신기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한국팀이 식사 후에 장비를 닦기 시작했는데 사우디 기술자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왜 일해요? 젊은 기술자가 물어봤어요. 일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한국 기술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밥 먹고 이 닦는 것처럼 점심 먹고 장비 닦는 거예요. 그럼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후에 더 편해요. 장비가 깨끗하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저녁 8시, 작업이 끝나면 또 다른 의식이 시작됐어요. 내일 작업 준비였습니다. 공구 정리, 자료 정돈, 일정 확인까지. 한국팀은 절대 아무렇게나 끝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정리를 꼼꼼히 하세요? 파하드가 물어봤습니다. 내일 또 써야 하거든요. 한국 기술자가 대답했어요. 5분 정리하면 내일 30분 절약해요. 현지 기술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아침에 찾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현장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막 한복판인데도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공구는 제자리에, 자료는 정리돼 있고 사람들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3월 중순 누적 굴착량이 8km를 넘어섰습니다. 전체의 5%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 의미는 달랐어요. 이 속도와 품질이면 정말 해낼 수 있겠습니다. 사우디 기술국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메모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단어를 적었어요. Respect Korea. 존경. 25년간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한 나라에 대해 이런 감정을 느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도 훌륭했고 속도도 빨랐고 안전성도 뛰어났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잘하려는 정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정신. 가르치고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이 나라는 정말 뭔가 다르다.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철을 다루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뭐가 더 나올까? 처음으로 순수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진짜 기대감이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너무 순조로웠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2023년 4월 누적 굴착량이 12km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CNN, BBC, 심지어 중국 CCTV까지 한국의 성과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25년간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배운 게 있다면 너무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불안감이 현실이 됐어요. 2023년 7월 18일, 그날이 정말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난구간이라고 불리던 15km 지점. 지질 도상으로도 가장 복잡한 구역이었어요. 안반층과 사질토가 뒤섞여 있고 지하수가 복잡하게 흐르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구간만 넘으면 진짜 끝입니다. 김성호 PM이 말했어요. 앞으로 160km는 비교적 안정된 지반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지질도를 보니 너무 복잡했거든요. 혹시 추가 지반 조사는 안 해봤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박민수 기술팀장이 답했어요. 데이터상으로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데이터와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4월 18일 오전 10시 TBM 2호기가 난구간 진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압력도 정상이고 온도도 안정적이었어요. 오후 2시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시간당 5m씩 굴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 35분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삐삐삐! 압력 이상! 삐삐삐!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모니터링실 화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급하게 물어봤어요. 집안 압력이 급격히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TBM 주변 모래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화면으로 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TBM 주변 모래가 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즉시 정지합니다. 현장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웅궁거리던 TBM 소리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 정적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우디 기술진이 급하게 몰려왔습니다. 모두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통부 기술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한국 지질팀장이 긴급 진단을 마친 후 보고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대규모 집안 이완 현상이 발생했어요. 대규모 집안 이완? 그게 뭔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TBM 주변 50m 범위의 모래가 모두 흘러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50m 범위라고요? 그럼 축구장만한 크기의 땅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TBM은 안전합니까? 현재는 안전하지만 48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TBM도 매몰될 위험이 있습니다. 48시간? 이틀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수백억 원짜리 장비가 사막에 묻힌다는 얘기였어요. 사우디 발주처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교통부 차관이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김 PM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하수 유입량이 예상보다 10배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 중입니다. 차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만약 TBM이 매몰되면 전체 프로젝트가 중단됩니다. 그날 밤 한국팀 숙소는 완전히 전쟁터였어요. 기술자들이 모여서 밤새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펌프로 지하수를 빼내는 건 어떻습니까? 한 기술자가 제안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최소 일주일은 필요합니다. 지질팀장이 답했어요. 그럼 TBM을 후진시켜서 빼내는 건요? 이미 20m나 들어갔어요. 후진하면 터널이 무너집니다. 모든 방법이 막혀 있었어요. 7월 19일 저녁, 한국팀에서 마지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PM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우디 기술진이 물어봤어요. 그때 박민수 기술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원 수동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전원 수동 모드? 그게 뭔 뜻입니까? TBM 자동 제어를 포기하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조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직접 들어간다고? 너무 위험합니다. 사우디 기술국장이 소리쳤어요. 온도 50도에 습도 80%인 지하 공간에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 PM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사고 안 나게 하겠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한 젊은 한국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TBM이 멈춘 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 기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의지로 해내려고 하는구나. 4월 20일 오전 정말로 수동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자 3명이 반결복을 입고 TBM 내부로 들어갔어요. 온도 50도, 습도 80%의 지옥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습니다. 들어가는 기술자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30분마다 교대할 거예요. 통신기를 통해 지상과 연결됐습니다. 지하 상황 어떻습니까? 시야 확보됐습니다. 수동 조작 시작합니다. TBM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1,005m. 평소의 4분의 1 속도였지만 안전했어요. 6시간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3m 전진 완료. 집안 상태 안정. 사우디 기술진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22m가 더 남았습니다. 김 PM이 말했어요. 22m를 수동으로 뚫는다? 그럼 며칠이 걸릴까요? 48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현장 팀장이 답했어요. 48시간? 정말 가능할까요? 그 다음 48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됐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30분씩 교대로 들어가서 TBM을 수동 조작했어요. 온도 50도, 습도 80%의 지옥 같은 환경에서 말이에요. 지하 온도 51도, 습도 85%. 정말 견딜 수 있습니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견뎌야죠. 나오는 기술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니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30분 들어갔다 나오면 옷이 물에 빠진 것처럼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기술자가 반결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동료가 고생했는데 제가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첫날 밤 10시 12m를 전진했습니다. 절반 정도 왔어요. 내일이면 끝날 수 있을까요? 사우디 기술국장이 물어봤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김 PM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런데 둘째 날 오전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하수 유입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급보가 올라왔어요.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분당 50리터씩 증가하고 있어요. 분당 50리터? 그럼 1시간이면 3톤의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펌프로 빼낼 수 있습니까? 펌프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더 큰 펌프가 필요해요? 더 큰 펌프를 구하려면 최소 하루는 걸릴 거였어요. 하지만 집안은 계속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우디 측이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그때 한국 현장 팀장이 말했습니다. 물과 함께 뚫겠습니다. 물과 함께 뚫는다고요. 수중 작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잠수 장비를 써서라도 끝까지 뚫겠어요. 잠수 장비? 지하에서?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만약 사고가 나면 사고 안 나게 하겠습니다. 현장 팀장이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미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미친 게 아니라 진짜 각오가 다른 거였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창민 기술자가 잠수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다른 동료가 말렸어요. 누군가는 해야죠. 이창민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잠수 자격증이 있어요. 정말로 지하 터널에서 잠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30분 후 통신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야 확보됐습니다. TBM 수동 조작 가능해요. 정말입니까? 네, 물속이지만 TBM은 정상 작동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물속에서도 TBM이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속도는 시간당 0.3m로 매우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대단합니다. 사우디 기술진들이 감탄했어요. 6시간, 12시간, 18시간 한국 기술자들이 교대로 들어가면서 계속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오후 6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관통 완료. 지하에서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난구간 완전 돌파했습니다. 그 순간 현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사우디 기술자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냈다. 정말 해냈어. 저 역시 감동했어요. 48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였습니다. TBM이 깨끗한 집안으로 나왔을 때 지하에서 올라온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온몸이 흙투성이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었습니다. 이창민이 답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인간 정신이었어요. 한국인의 정신이었습니다. 기계가 멈추면 사람이 들어가고, 사람이 힘들면 동료가 돕고, 위험하면 함께 감당하는 그런 정신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 기계보다 강한 건 의지였어요. 기술보다 무서운 건 정신이었습니다. 사막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확신한다. 한국은 해낼 거다. 그게 제가 내린 세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초난 구간을 돌파한 후 세상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더 큰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2023년 8월 중동 주요 언론들이 연일 한국을 찬양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CNN에서는 Korean Engineering Miracle, BBC에서는 The Nation That Never Gives Up 이라는 특집을 방영했어요. 하지만 저는 표면적인 성과보다 그 이면이 궁금했습니다. 25년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70년 전에는 세계 최빈국이었다고? 1953년 한국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어요. 서울은 폐허가 된 도시였고 국민 대부분이 절대 빈곤 상태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70년 만에 이렇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전쟁 당시 전 세계 16개국이 한국을 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 영국, 터키,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돼 있었어요. 사우디가 한국을 도왔다고?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1957년 사우디가 한국에 병원을 지어준 기록이 있었어요.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중동 국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사우디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가? 하지만 더 깊이 파보니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은 단순히 사우디에만 보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 도움받은 그 마음을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현장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끝나면 어디로 가세요? 제가 한 기술자에게 물어봤어요. 아마 케냐로 갈 것 같아요. 박정호라는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케냐요? 무슨 일로? 철도 건설 기술 지원이요. 무상으로요. 무상으로 공짜로 도와준다는 얘기였습니다. 왜 공짜로 도와주죠? 케냐가 어려우니까요. 우리도 예전에 어려웠는데 많은 나라가 도와줬거든요. 그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더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50여 개 개발도상국에 건설 기술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한국 기술자들이 나가서 도로를 짓고 다리를 놓고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방글라데시 사례였어요. 방글라데시에 무상으로 교량을 지어줬다고요? 네, 파드마 대교요. 한국이 기술 지원했어요. 김성호 PM이 말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터키였어요. 한국 전쟁 때 터키군이 한국을 위해 싸웠는데 지금 한국이 터키 인프라 건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터키 사람들이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고요? 네. 터키에서는 한국 전쟁을 잊혀진 전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도 터키를 특별히 생각하죠. 그제서야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강한 이유를,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어려운 나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사우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70년 전 받은 도움에 대한 보답이었던 거죠. 8월 중순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가 세계 건설업계에서 공식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삼성물산이 세계 3대 건설사로 올라섰다고요? 네. ENR 순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어요. 기술팀장이 말했어요. ENR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건설업계 평가기관이었습니다. 거기서 3위라는 건 실질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지난 20년간 쌓아온 실력이 이번에 증명된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건설업계의 세계 순위를 보니 놀라웠어요. 삼성물산 3위, 현대건설 8위, 대우건설 12위. 세계 톱 20 안에 한국 회사가 5개나 들어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진 거죠? 80년대부터 꾸준히 쌓아온 거예요. 중동에서 시작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까지.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게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도에서 뭄바이 메트로를 한국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집트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한국 기술을 쓰고 싶다고 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처럼 해주세요. 케냐, 탄자니아, 가나.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한국식 건설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한국을 찾는 걸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믿을 수 있으니까요? 현장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믿을 수 있다는 게 한국은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현지 사람들을 정말 잘 대해줘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도 몇 달 지켜보니 한국 팀의 특별함을 알 수 있었어요. 다른 나라 팀들은 대부분 자기들끼리만 일했습니다. 현지인들을 단순 노동력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현지 기술자들을 진짜 동료로 대했어요. 기술도 아낌없이 가르쳐주고 식사도 함께하고 심지어 개인적인 고민도 들어줬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한 기술자가 답했어요. 우리가 떠나도 이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해요. 그럼 우리가 뭔가 남겨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미래를 짓고 있었어요. 현지 사람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9월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건설업계에서 코리안 스탠다드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극한 환경 건설에서는 한국이 세계 표준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공동으로 낸 성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년 전에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이 이제는 한국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싶다고 나선 거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가 김 PM에게 말했어요. 변화라기보다는 인정받은 거죠. 그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몰랐을까요? 우리가 조용히 일했으니까요.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해왔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지난 40년간 전 세계에서 조용히 일해왔어요. 자랑하지 않고 광고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완벽한 일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우디 프로젝트가 한국의 진짜 실력을 세상에 드러낸 거였어요. 10월 어느 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우디 현지 기술자 파하드가 저에게 말해준 얘기였어요. 콜린스 박사님, 저희 아버지가 한국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요? 1957년에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병원을 지어줬다고요.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수술 받으셨대요. 정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한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하철을 지어주고 있다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70년 전 한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 사우디가 도움을 줬고 이제 한국이 그 은혜를 갚고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저는 그제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를,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를, 왜 절대 포기하지 않는지를,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라, 그리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어려운 나라들에게 전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인프라를 짓는 게 아니라 감사를 현실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별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축복하듯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2024년 2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누적 굴착량 170km, 전체 176km 중 96%를 완주한 거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제가 김성호 PM에게 말했습니다. 네, 3월이면 완전히 끝날 것 같아요.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증거가 매일 현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견학단이 오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오늘은 아프리카 연합에서 30명이 온답니다. 현장 안내 담당자가 답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일같이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한국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독일, 프랑스, 일본은 물론이고 브라질, 인도, 심지어 아프리카 오지 국가들까지 모두가 코리안 메서드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어느 날 온 케냐 대표단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케냐 교통부 장관이 말했어요. 어떤 프로젝트요? 김 PM이 물어봤습니다. 철도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식민지 시대 철도를 쓰고 있어요. 너무 낡았어요. 그때 김 PM이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우리는 돈 얘기는 나중에 하죠. 일단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알아봅시다.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도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익을 따지기 전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부터 고민하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아프리카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술팀장이 말했어요. 어느 정도로요? 향후 10년간 50개국에 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해요. 50개국의 무상 지원이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상상이 안 갔어요. 왜 그렇게 많이 도와주려고 하죠? 우리도 예전에 도움받았으니까요. 한 기술자가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3월 초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리야드 메트로 6개 라인 176km 완전 관통. 3년 반 만에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젝트가 끝난 거였어요. 그날 현장에는 전 세계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NHK, 심지어 중국 CCTV까지 모든 방송사가 이 순간을 중계했어요.
인류 건설 역사상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 중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CNN 기자가 보도했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 기술자들은 덤덤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김 PM에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시작이라고요? 네. 이 경험을 다른 나라에도 전해줘야죠. 정말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게는 말이죠. 완공식 다음 날 저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콜린스 박사님, 혹시 한국에서 간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삼성물산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한국에서요? 네. 서울대학교에서 세계가 본 한국 건설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에서 간견이라 생각해보니 정말 하고 싶었어요. 제가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을 한국 사람들에게 직접 전하고 싶었습니다. 2024년 4월,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은 질서였어요. 공항부터가 완벽하게 체계화돼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 본 풍경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고 지하철도 정시에 운행되고 사람들도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빨리 발전한 나라구나.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 식당에서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 사우디에서 본 한국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정말 특별한 민족이구나. 서울대학교 강연장에는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공학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 학생들도 많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드워드 콜린스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의 선배들을 사우디 사막에서 2년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정신 때문입니다. 어떤 정신이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정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정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했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특별합니다. 저는 25년간 전 세계를 다녔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 봤어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여러분은 일을 할 때 돈보다 의미를 먼저 생각해요. 그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개인적으로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는 건설공학과 3학년인데요. 졸업하면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무서워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정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 있거든요. 그 학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국에서 3일을 보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하다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는 더욱 밝을 거라고. 사우디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2년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니, 강한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나라였어요. 위대함의 기준이 크기가 아니라는 걸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정신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죠. 5월 사우디 현장에서 마지막 정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팀도 하나둘씩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쉽습니다. 제가 김 PM에게 말했어요. 저희도 아쉬워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가시나요? 아마 아프리카 어딘가로 갈 것 같아요. 케냐에서 요청이 왔거든요. 또 어려운 프로젝트군요. 어려울수록 보람 있어요. 그 대답이 너무 한국적이었어요. 마지막 날 밤, 저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년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고생이 아니라 영광이었어요. 한 기술자가 답했어요. 영광이라고요? 네.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까요? 김 PM이 조용히 답했어요.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이미 그런 나라 아닌가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보여줄 건 이제부터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만족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항상 더 나은 모습을 꿈꾸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떠나는 한국 팀을 배웅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야말로 고맙습니다. 좋은 증인이 되어주셔서요. 증인이라는 말이 와닿았어요. 저는 정말 한국의 위대함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I came to Saudi to observe a construction project. But I discovered something much greater. I discovered Korea. 저는 건설 프로젝트를 관찰하러 사우디에 왔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큰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Korea taught me that the size of a country is not measured by land, but by the size of its heart. And Korea has the biggest heart in the world. 한국은 저에게 나라의 크기는 땅으로 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잰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2024년 6월, 저는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과 함께 있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 사람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세계는 깨달을 겁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사막 위에 떠올랐던 그 밝은 별들처럼 한국의 빛은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